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위진 남북조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제국을 세운 수와 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통일제국이었던 진한과 오늘 배울 수당을 비교해보면 두 왕조 간의 관계에서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진한과는 다른 수당만의 고유한 특성도 눈에 띄죠. 그러니 오랜 분열이 이어졌던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수의 중국 재통일과 당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효문제의 한화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한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선비족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북위가 서위와 동위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후 이 두 나라 모두 권력을 장악한 신하가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북주와 북제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합니다. 이 중 북주는 제3대 황제인 무제 때 북제를 평정하고 화북 지역을 통일하였으나 그 이후 외척 양견이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새로운 왕조인 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 문제로 불리게 되는 양견이 마침내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을 무너뜨리면서 약 400년 만에 중국 전역을 통일합니다. 위진남북조의 분열을 끝내고 한족과 호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수 문제에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까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 왕조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과제들을 마주한 수나라가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수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에는 국정을 관장하는 최고 정무기관으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의 3성을 설치하고 상서성 아래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6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을 300개 정도의 주와 그에 딸린 현으로 나누어 중앙의 명령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죠. 이러한 삼성 육부제와 주연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각국에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를 종합하고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동아시아 각국의 제도 정비에 큰 영향을 끼쳤죠. 대표적으로 고려 초에 정비된 중앙 통치 조직인 이성 육부제는 중국의 삼성 육부제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추천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과거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이를 통해서 문벌 귀족의 세력을 억눌러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 그리고 이어지는 당에서 실시된 과거 시험은 문벌 귀족 세력을 제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수와 당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시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는데 마지막 시험의 평가 기준인 신, 언, 서, 판이 문벌 귀족 자제들에게 크게 유리했기 때문이죠. 신은 풍채, 언은 말솜씨, 서는 문장력, 판은 판단력을 말하는데 이상의 평가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풍채를 보는 신이라는 기준이 중요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과거 응시자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시험이 실시되다 보니 수와 당대에도 문벌 귀족은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였습니다.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문벌 귀족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당 말의 혼란과 새로운 왕조인 송의 출현 이후이니 그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제 수와 당 왕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북위 효문제가 실시했던 균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된 전쟁과 혼란으로 인해 늘어난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던 농민에게 지급했던 균전제는 농민들을 정착시켜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위는 국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후 균전제는 서위와 동위, 북주와 북제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여 정교해져 수 문제 시기에 하나의 체제로 완성됩니다.
그 체제의 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균전제를 통해 개별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조용조라는 명목으로 균전을 받은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고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병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전제가 원칙상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백성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세금 징수와 군사력 확보 또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균전제를 토대로 한 조용조와 부병제의 실시야말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나라가 추진한 모든 정책이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나라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균전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제도와는 사뭇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균전제는 복지제도라기보단 국가 권력이 백성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악하여 그들로부터 철저히 세금을 거두고 병역을 부과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통제책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에 국가는 농민을 비롯한 백성들을 수치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추구하는 원칙과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균전제는 그 원칙상 성년의 남성에게 동일한 토지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균등한 조용조와 병역의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황무지가 많았던 북이 때와는 달리 지급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고 토지 지급이 규정대로 행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이 사망했을 때 그 토지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토지를 지급한다는 균전제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고, 현실에서는 농민들 간의 토지 소유의 불균형,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조와 부병제의 부담은 개별 농민 모두에게 여전히 균등하게 매겨졌습니다. 결국 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하거나 떠도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났겠죠. 물론 지금 설명한 사회의 동요는 당나라 중기의 상황이니 다음 시간에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까지 기억해두고 가도록 합시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문제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수왕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왕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죠. 이 역할을 맡은 이가 수의 두 번째 황제인 수양제입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둘러싼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할 점은 수양제가 무능해서 욕을 먹은 황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운하의 건설입니다. 수가 중국을 통일한 후 정치적 통합만큼 시급했던 것이 경제적으로 화북 지역과 강남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한족이 강남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후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화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나라는 강남의 경제 개발 성과를 화북의 수도 근처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화북의 황허강과 강남의 창장강 덕분에 동서 간의 물류교통은 원활했지만 화북과 강남을 잇는 물류교통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오랜 세월 두 지역의 물길을 잇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수양제 때 대운하가 건설되면서 이 과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은 하천 버전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화북 지역, 그 중에서도 수도 주변 지역의 개발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하지만 그 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만으로는 그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운하는 이런 상황에서 강남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화북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최초의 대운하는 정부가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는 정부 전용 수로였지만 시간이 흘러 당나라 중기 이후부터는 민간의 물자 유통에도 활용되면서 화북과 강남 지역 간 경제 통합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대운하의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운하는 러양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탁군, 남으로는 여항까지 총 길이 2,500km에 그 폭은 30에서 40m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대운하가 북으로 탁군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베이징 지역인 탁군은 수나라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는 군사기지 역할을 했는데요. 대운하가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고구려 원정 준비라는 군사적 목적이 대운하 건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통일 왕조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고 있던 고구려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는 문제와 양제 시절에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대운하를 건설하는 등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중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운하 건설을 포함해서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이로 인해 늘어가는 세금에 대한 불만 또한 커져갔습니다. 여기에 문제와 양제 두 황제 모두 고구려 원정에 몰두하여 대규모 군사동원이 계속되면서 사회 혼란 또한 커져갔죠. 결국 수나라는 이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을 기억하나요? 을지문덕은 뛰어난 지략으로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치고 고구려를 지켜냈던 위인이죠. 살수대첩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결국 수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나라의 무리한 고구려 원정은 수나라 내부의 동요를 불러왔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농민들이 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를 계기로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후 수많은 반란이 이어져 결국 수는 통일을 이룬 지 3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수의 지방관이었던 이연이 수나라가 붕괴된 후에 혼란을 정리하고 장안을 수도로 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사실 서위에서 이어진 북주나 북주를 이은 수, 그리고 당까지 이 세 나라의 황실이나 창업공신들이 사실상 하나의 집단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당을 세운 고조 이연은 수 양제와 이종사촌 지간이었고 수를 세운 수 문제는 북주 마지막 황제의 외조부였거든요.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에 이렇게 혈연적으로 이어져 권력을 장악했던 이들 집단을 관롱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롱 집단의 핵심적인 특징은 호족과 한족 간의 혈연적 융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남북조 시대의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수나 당이 스스로를 중원의 왕조라 칭했지만 이 관롱 집단의 존재를 통해 당시 지배층에서 호족과 한족 간의 융합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성격의 배경을 관롱 집단이라는 당시 지배층의 특수한 케이스에서 찾기도 합니다. 당의 창업자는 앞서 이야기한 고조 이연이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창업을 주도했던 인물은 제2대 황제인 태종입니다. 또한 수와 달리 당이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그의 업적이었죠. 태종은 수나라에 이어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는데 이 시기의 정치는 정관의 치라고 불리며 이후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역대 왕조에서 정치의 모범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정관의 치를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사실 태종이 정비한 통치의 기본적인 틀은 수 문제 때 완성된 내용과 엇비슷합니다. 이를 율령체제라고 하는데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종은 대외 팽창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초원지대를 장악한 돌궐 세력을 압박하고 동돌궐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를 통해 태종은 동돌궐과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서북지방의 북방민족을 복속하고 북방 유목민족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제3대 황제인 고종은 서돌궐 세력마저 예속하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를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도 이때 일인데요. 이걸 중국사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 중화질서에 저항하던 고구려를 당이 굴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조할 세력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백제의 위협에 맞서서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려던 신라가 눈에 띄었던 거죠. 신라가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도 했고요. 결국 신라의 삼국통일은 중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화질서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당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은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고 중원왕조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확보한 모든 지역을 기존의 영토와 동일하게 다스리는 것은 무리였죠. 이에 당나라 조정은 직접 지배하기 어려운 주변 민족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기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미란 말이나 소를 끌기 위해 채우는 고삐를 말하는데요. 정복지의 우두머리를 도독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알아서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의 유력자를 통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 통치의 일종이었던 거죠. 잘 떠올려 보면 나당연합군이 백자를 멸망시킨 후에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세우고 백제 왕자를 도독으로 삼았던 사실이 있는데요. 방금 정리한 기미 정책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조치가 당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물론 해당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언제나 당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은 변방에 6개의 도호부를 설치하여 변방 지역과 이민족 세력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안동도호부는 최초의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또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그 지역을 차지하려는 당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신라와 당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도 이런 정세를 배경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자 안동도호부가 평양에서 요동성으로 이동한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죠. 앞서 살펴본 기미 정책은 당의 세력권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와 달리 당은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외국의 여러 나라와는 책봉 조공 관계를 맺으며 외교 관계를 정비하였죠. 그 결과 동아시아 세계는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안정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통일 왕조를 이루고 체제를 정비한 당은 당시 동아시아 세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결과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동로마 제국의 사절이 당의 수도인 장안을 방문하는 등 수많은 외국 사절들이 장안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것이 장외태자 묘지벽화에 그려진 예빈도입니다. 여기에는 서역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동로마 제국 외교사절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미 정책은 당 영토 내의 변방, 즉 당의 영토이긴 하지만 힘이 있는 기존 세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배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고삐를 잡고 소와 말을 끌고 가듯이 그 지역에 힘 있는 세력을 달래서 당나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이죠. 결국 이 기미 정책은 변방인 초원지대에서 친당적인 세력을 키워서 이 지역에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와 달리 책봉 조공 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외교 형식이자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즉, 책봉 조공 관계는 당나라와 외국 간의 외교 관계를 규정한 것이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의 통치 제도를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당 태종이 정비한 각종 제도를 율령체제라고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율령체제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벌써 이 율령체제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통치제도 자체가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삼성육부제, 지방의 주연제, 그리고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를 중심으로 한 통치제도는 이미 수문제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법의 형태로 정리되는데 당시의 법은 크게 범죄와 처벌을 규정한 형법인 율과 제도와 조직의 운영을 규정한 행정법인 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둘을 합쳐 율령이라고 하며 이 율령을 통해 앞서 언급한 각종 제도가 운영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 태종대에는 이렇게 율령을 근거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율령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 율령체제는 중국은 물론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제도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특히 세계사 수업에서는 앞으로 배울 일본사에서도 다시 등장하게 될 테니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수의 중국 재통일과 당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수당이 앞선 통일제국이었던 진한의 관계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내적으로 수의 제도를 계승하여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 대외 안정을 이루어냈던 당나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길 바랍니다. 특히 백성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통치하려 했던 율령체제와 초원의 여러 세력을 당의 세력권 안에 묶어두려고 했던 기미 정책의 특징은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이 변화하는 당의 후반전 이야기를 갖고 만나도록 합시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